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실 식탁 위에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노란 불빛이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몇 번을 만졌는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밤마다 감추던 노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요. 밤마다 저 몰래 뭘 적었는지, 왜 병원을 숨겼는지, 통장에서 그 큰 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이 안에 다 있을 거라고요. 21번 골랐습니다. 이걸 열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도 60 넘어 겨우 찾은 이 늦은 봄도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 평생을 살아온 제가 그 눈으로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있었으니까요. 그 노트 첫 장을 넘기기 전까지 저는 그걸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66에 다시 만난 사람을 제 손으로 의심하고 또 제 손으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마음 살아오면서 한 번쯤 겪어보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늦은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접던 날이 생각납니다. 봄이었어요. 30년을 넘게 지킨 가게였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 간판도 낡고 의자도 낡은 작은 미용실이었어요.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끝에 잘린 머리카락 몇 올이 딸려 나왔어요. 30년을 쓸어도 늘 나오던 그 머리카락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거울에는 제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한때는 그 거울 앞에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결혼을 앞둔 새색시도 앉았고 처자의 100일이라며 곱게 하고 싶다는 젊은 엄마도 앉았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30년을 봤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속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무슨 걱정을 안고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요. 30년을 얼굴 장사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안다고 믿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자부심이 저를 참 크게 넘어뜨렸습니다. 가게를 접은 건 다리 때문이었어요. 오래 서 있는 일이라 무릎이 다 닳았거든요. 손님 머리를 감기려고 허리를 숙이면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63세 일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놓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제 남편, 그러니까 첫 남편은 그보다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오래 앓다갔어요. 병수발을 하는 동안은 힘든 줄도 몰랐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명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명절이 얼마나 긴 줄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딸아이 미경이가 저를 부르기도 했지만 사위 눈치가 보여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그걸 앞에 놓고 앉아 있으면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 조용한 집에서 늙어 죽겠구나 하고요. 나이 60이 넘으면 외로움도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외로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랜 단골이자 친구인 복순이가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순임아,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복지관에 서예 교실 생겼대. 붓글씨나 배우자.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붓글씨냐 싶었죠. 그냥 사람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어설프게 붓을 잡고 화선지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먹 냄새가 강당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차분한 냄새였어요. 그때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 수가 없는 남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떠들고 웃는데 그 사람만 조용히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글씨를 쓰다 말고 한참을 붓끝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건 그 사람 손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들 자리를 뜨는데 그 사람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쓰고 간 붓을 하나하나 씻고 있더라고요. 남의 붓까지요. 물에 헹궈서 붓끝을 곱게 다듬어 붓거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30년을 얼굴만 보고 산 저였지만 그날은 손을 봤어요. 남의 붓까지 말없이 챙기는 손이라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붓에 먹을 묻히려는데 먹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벼루를 들고 두리번거리자 그 사람이 말없이 다가와 제 몫에 먹을 갈아주었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붓이 상하니까요. 딱 그 말뿐이었어요. 무뚝뚝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서투른 한마디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뭘 해주면서 저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얼굴을 한 사람은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강대호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위 69이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몇 해를 혼자 지냈다고 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투름이 저한테는 오히려 믿음이 됐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30년을 봐서 압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말은 없는데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 저는 그게 좋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봤던 그 손과 그 서투름이 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바로 그 서투름 때문에 이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 침묵을 자꾸 나쁜 쪽으로 읽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무뚝뚝함이 나중에 저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님 씨, 우리 남은 세월 같이 가면 안 되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대답 못했어요. 예순이 넘어 그런 말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끄러운데 싫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딸 미경이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 나이에 뭐하러. 그냥 편하게 사시지. 미경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미가 남의 남자 만나서 고생할까봐, 혹시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플까봐, 자식 입장에선 반대할 만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제 행복을 우겼습니다. 미경아, 엄마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제 마음은 뒷전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4세 다시 결혼을 했어요. 거창한 예식은 없었습니다.
양가 자식들 몇하고 복순이 같은 가까운 사람 몇만 불러서 밥 한 끼 먹은 게 다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이 참 좋았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과 저 두 사람이 살기엔 딱 맞았거든요. 같이 살아보니 그 사람은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눈을 뜨면 이미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매일이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뭘 이런 걸 매일 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찬물 마시면 속 버리니까. 딱 그거였습니다. 말은 짧은데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대 앞에서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날 어디서 밝은 전구를 사다가 손수 갈아 끼워줬습니다. 임자 눈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저를 임자라고 불렀어요. 저는 참 오랜만에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고 남을 예쁘게 해주는 게 제 일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말없이 티 안 나게요. 같이 시장을 다니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은 걸 알고 그 사람은 무거운 건 다 자기가 들었어요. 제가 오래 걸으면 힘든 걸 아니까 슬쩍 벤치를 찾아 앉게 했습니다. 약국을 지날 때면 제 무릎약을 말없이 사서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저는 그때 참 따뜻했어요. 늦게 온 봄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며 젓가락 소리만 듣던 그 밤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첫 해에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스탠드였어요. 그 사람이 그 불빛 아래 등을 굽히고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노트 같은 거였어요. 안 자고 뭐해요? 제가 그러자 그 사람은 흠칫하더니 노트를 슬며시 덮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저는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살림을 합쳤으니 통장이며 살림살이를 좀 정리하자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런 건 천천히 하지 뭐. 평소 같지 않았어요. 뭐든 미루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돈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 아직 저를 다 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재혼이니까 서로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은 벌써 무언가를 저 혼자 짊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정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재혼하고 두 번째 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재혼하고 두 해째로 접어들면서 그 밤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잠이 깨면 거실 스탠드에 불이 켜져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은 늘 같은 자세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등을 굽히고 그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스탠드 불빛만 노랗게 그 사람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사나흘에 한 번은 꼭 그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슬슬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뭘 저렇게 쓰나 하고요. 한 번은 제가 조용히 다가가 봤어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얼른 노트를 덮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슨 글을 그렇게 매일 써요? 제가 물었더니 그 사람은 저를 안 쳐다보고 대답했어요. 그냥 끄적이는 거야. 눈을 안 맞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30년을 사람 얼굴 보고 산 사람입니다. 저 표정은 그냥 끄적이는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외출하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어디 가느냐 물으면 늘 대답이 두루뭉술했습니다. 친구 만난다. 볼 일 있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어요. 병원 특유의 그 냄새요. 저는 미용실을 오래 해서 냄새에는 예민했습니다. 그 사람 점퍼에서 나는 그 냄새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니, 친구 병문안 갔다 왔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2번, 3번 반복되니까 저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30년을 사람 얼굴 보고 살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부터 다릅니다. 눈이 잠깐 흔들리고 대답이 반 박자 늦어요. 그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나간 사이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사실은 손수건을 찾으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서랍 안쪽에서 낯선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은행 봉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볼까 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어요. 남의 걸 몰래 보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제가 넌지시 그 봉투 이야기를 꺼냈더니 또 얼버무리더라고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면서 왜 서랍 깊숙이 숨겨뒀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옆에서 그 사람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복순이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복순이는 제 오래된 단골이자 속을 다 터놓는 친구였어요. 다방에 마주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밤마다 뭘 적는 것, 병원 냄새, 숨겨둔 은행 봉투까지요. 복순이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순이마, 남자가 밤마다 뭘 적어 병원을 숨겨 은행 봉투를 감춰? 야, 그거 수상해. 너 조심해라. 재혼한 남자들 중에 딴 주머니 차는 사람 많아. 그 말이 제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 혼자 의심할 때는 그래도 반은 아니겠지 했어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 의심이 갑자기 사실처럼 커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얼굴을 살피듯이 이 사람이 진짜 뭘 숨기고 있는지 캐내려는 눈으로요.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손님이 아니라 용의자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남을 몰래 살피고 뒤를 캐고 그런 건 저하고 거리가 먼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심에 사로잡히면 없던 눈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뒤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 옷차림을 눈여겨보고 돌아오면 냄새를 맡았어요. 전화가 오면 누구랑 통화하나 귀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까지 몰래 들여다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못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 사람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요. 저는 거실 문 뒤에 붙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니, 어머니껜 아직 말하지 마라. 아직은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껜 말하지 마라. 그게 저였습니다. 그 사람 아들 수연이한테 하는 전화였어요. 저 몰래 아들하고 뭔가를 짜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저 사람 자식이랑 뭔가 꾸미고 있구나. 나 몰래 나를 빼놓고 둘이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빼돌리려는 게 아닐까? 나를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닐까? 밤마다 쓰는 그 노트에 뭔가 계획이 적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이는 젊었을 때 은행에서 몇 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은 저보다 훨씬 밝았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밤마다 쓰는 노트, 병원 냄새, 은행 봉투, 그리고 어제 엿들은 그 통화까지요. 미경이가 한참을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재혼을 왜 했냐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딸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 같았어요. 괜히 늙어서 남의 남자 만나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미경이는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떼어보라고 했어요.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보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확인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참 외로웠어요. 복순이는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미경이는 그러게 왜 재혼했냐고 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편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그 사람을 의심하고 밤에는 그 의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한 집에 살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무릎에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새 담요였습니다. 제가 무릎이 시리다는 말을 흘리듯 한 걸 그 사람이 기억하고 사다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담요를 보고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다 수작이겠지. 나를 방심시키려는 거겠지. 세상에 다정한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제 눈에는 그게 다 계산으로 보였어요. 따뜻한 담요 한 장까지도요. 다정한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그렇게 사람을 갉아먹는 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통장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볼 일이 있다며 나간 낮이었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그 사람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서랍을 몰래 뒤지는 아내라니.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꼭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서랍 안쪽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얇은 통장이었어요. 손에 쥐니까 서늘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그걸 펼쳤어요. 그리고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큰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사람 수중에 있던 돈이 거의 다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역시였습니다. 저 사람, 이 돈을 자기 아들한테 빼돌린 거야. 나를 이용한 거야. 다정한 척 물 끓여주고 담요 덮어주면서 뒤로는 이렇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구나.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저는 식탁 위에 그 통장을 딱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정적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견디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줬죠. 나 몰래.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변명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임자 미안해. 조금만 뭐요. 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변명도 못하는 거 보니 진짜구나. 진짜 나를 속인 거구나. 저는 그날 밤 이 사람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미경이가 왔습니다. 제 부탁대로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떼어온 거였어요. 미경이가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짚어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 돈 어디 딴 데로 센 게 아니라 엄마 이름으로 된 예금이랑 보험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님, 그 사람이 빼돌렸다고 믿었던 그 돈이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과 보험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보험 증서도 있었습니다. 수익자 자리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정수님, 저는 그 종이를 쥔 채 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했어요.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전부 제 앞으로 옮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저한테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한 그 일을 끝까지 저한테 숨겼을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밤마다 혼자 그 노트만 적었을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그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옆에 누웠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그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낮에 미경이가 다녀간 뒤로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돈은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걸 숨겼을까? 밤마다 뭘 그렇게 적었을까? 그 답이 저 노트 안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켰어요. 그 사람이 늘 앉던 그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손등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노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열면 다 끝나는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그 사람의 진짜 속셈이 있을 거라고요.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임자에게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임자에게 이 글을 임자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다. 안 봤으면 싶기도 하고 봤으면 싶기도 하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평생 말이 서툰 사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밖으로 안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라도 남겨둔다. 임자를 만나고 나는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다. 혼자 살던 그 몇 해가 얼마나 추웠는지 임자를 만나고서야 알았다.
저는 손이 떨려서 노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준 종이였어요.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단서였어요.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우리가 재혼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다정했던 첫 해, 매일 아침 물을 끓여주던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병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계속 넘겼어요. 병원에서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임자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것만 생각했다. 그런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다. 겨우 다시 찾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또 병수발을 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임자는 암남편 병수발을 오래 했다고 들었다. 그 고생을 또 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숨겼다.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임자 혼자 남을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돈 걱정만은 안 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조금씩 임자 앞으로 옮겨뒀다. 임자가 오해할까봐 그것도 말을 못했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그 돈이었어요. 제가 빼돌렸다고 저를 이용했다고 믿었던 그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떠날 걸 알고 남을 저를 위해 그 돈을 하나하나 옮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한테는 부탁해뒀다. 내가 없어도 임자 혼자 두지 말라고. 자주 들여다보라고.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베란다에서 엿들었던 그 전화. 어머니껜 아직 말하지 마라. 저는 그게 저를 빼놓고 짜는 음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들한테 저를 부탁하는 전화였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홀로 남을 저를요. 노트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사람 얼굴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눈으로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밤마다 켜지던 그 스탠드 불빛은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먼저 떠날 사람이 남을 사람한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얕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그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그 사람은 몰랐어요. 제가 그 노트를 다 읽은 것도,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도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재혼하고 2년 동안 늘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였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부엌에 섰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우려서 식탁에 놓았어요.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저한테 해주던 그대로요. 그리고 그 옆에 약을 놓았습니다. 병을 아느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다 알아버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또 미안해할 겁니다. 자기가 숨긴 게 들통났다고 저를 더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표현이 서툰 사람한테는 말보다 곁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요. 말없이
티 안 나게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어요. 식탁에 놓인 보리차를 보더니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찬물 마시면 속 버리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또 코끝이 시큰했어요. 며칠 뒤에는 미경이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숨긴 병 이야기, 노트에 적혀 있던 글, 저를 위해 옮겨둔 돈, 아들한테 부탁한 전화까지요. 미경이가 다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그분 진짜였네. 그렇게 재혼을 반대하던 미경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재혼했냐고 했던 딸이었어요. 그런 미경이가 그 사람의 진심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미경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 곁에 좀 있어야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과 함께 병원에 다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저를 숨기지 않았어요.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 말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이제 저도 그 사람 옆에 앉습니다. 그 사람이 노트를 펼치면 저도 옆에서 제 노트를 펴요. 그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각자 글을 씁니다. 한때 저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던 그 불빛이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자리가 됐어요. 가끔 그 사람이 뭘 쓰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끄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그 말을 이제 제가 합니다. 다만 저는 알아요. 이 끄적임이 어떤 마음인지를요. 이건 먼저 갈지 나중 갈지 모르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남기는 마음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소리 내어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마음 아플 걸 아니까요. 대신 저는 매일 그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늘 그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아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저는 30년을 사람 얼굴 보고 살았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얼굴만 봐도 오늘 무슨 마음인지 안다고 믿었어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못 봤습니다. 밤마다 켜지던 그 스탠드 불빛을 저는 의심으로 봤어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을 저는 배신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의 서툰 침묵을 저는 거짓말로 봤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삐뚤빼뚤한 글씨 세 글자, 임자에게. 저는 그 세 글자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 저한테 남긴 첫마디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함께 보리차를 나눠 마셔요. 미경이도 이제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 아들 수연이도 아버지 부탁대로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챙겨줘요. 저는 요즘도 밤이면 그 노트를 펴니다. 살다 보면요. 곁에 있는 사람이 말없이 뭔가를 감출 때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 있고 어딘가를 다녀오고 무언가를 숨기고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쉽게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그 서툰 침묵 뒤에 차마 말로 못하는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일수록 사랑을 더 조용히 하는 법이거든요. 다정한데 뭔가를 자꾸 숨기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그 사람을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의심부터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하나하나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